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영호 관세사라고 하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보게 될 내용은 첫 번째가 트럼프 정부의 각 제품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두 번째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원산지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정부의 각 제품별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제가 두 꼭지로 나눴는데요. 트럼프 정책이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무역 정책의 기조가 흘러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 그거에 맞춰서 그럼 각 제품별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제가 짜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트럼프에서 이번에 그 2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결국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에서 팔려면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정책으로 하는 게 리쇼어링 정책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 FTA를 재협상해서 이미 다운돼 있는 관세를 다시 높이거나, 그리고 또 그 기후협정 관련해서 탈퇴를 하거나 관세 부과 등을 통해서 미국 내 생산을 함으로써 제조업을 회귀시켜서 다시 미국의 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인데 미국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철강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관세에서 부과를 할 때는 안보 관세를 목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보 관세로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WTO 입장에서는 안보 목적으로 들어다 보니까 쉽게 태클을 걸지 못해서 트럼프가 이런 방향으로서 좀 정책을 좀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최근에 3월에 또 발표가 난 게 중국에 관련해서 보복 관세가 발효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TA가 특혜가 없으면 오히려 더 관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FTA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탈세계화입니다. 지금 점점 자유무역주의가 올라감으로써 세계화 중심으로서 공급망이 짜여져 있는데,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겠다가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세계화로서 리쇼어링 정책, 아까 말씀드린 거나 아니면은 FTA 우방 국가 같은 국가들로만 공급망을 형성하겠다는 트렌드 쇼어링 추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탈세계화를 하고 미국 내에서만 공급망을 짜서 그렇게 판을 다시 짜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기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중무역 제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인데, 최근에 또 중국 관련해서 10% 관세가 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최대 맥시멈으로는 또 35%까지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원산지가 결국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정책인데, IRA라는 게 결국은 미국 내에서 만들고 국내산 원재료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 내용을 내서 트럼프가 폐지를 하려고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폐지를 함으로써 그럼 미국에서 생산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만드는 그 보조금 정책의 간접 규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관세 때릴 테니까 너네 한번 와봐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 규제보다는 오히려 직접 규제로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가능성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초반부터 말했던 미국 내 생산 유도의 압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역 정책 기조를 세 문장으로 줄여라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 내에서 만들어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자국 사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외국산 제품에는 관세 때려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결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으로 판을 다시 짜겠다라는 게 이 정책 기조입니다. 이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품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를 했으나 우리는 그때 수출 쿼터라는 관세를 면제를 받고 수출 쿼터량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면제를 받고 있었으나 지금 철강에 대해서는 25% 이런 예외, 쿼터를 예외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0%를 올려서 25% 예외 없이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다음 크림 제품까지 우리는 검토를 해서 원산지 점점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흐르는 방향은 결국은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최대 25%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3월 4일날 발효된 내용이 10%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25%가 부과된 것에 추가적으로 10%가 붙게 되면 최대 3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냐? 한미 FTA에 활용하는 기업도, 그리고 또 우리가 원산지가 봤을 때 우리는 한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 법에 의해서 원산지가 과연 중국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 제품 흐름의 자체에서도 결국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내용인데 4월 2일 날 원래는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25%를 때린다고 이제 서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OEM 업체의 한국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부품에 관련해서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산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초에 미국 내 생산 자체를 요구하는 게 점점 커졌구나를 또 흐름으로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인데 결국은 이건 간접 규제로서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A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지금 이거를 폐지를 유도를 하는 게 간접 규제는 우리는 하지 않고 관세 부과를 통해서 직접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내 제조 확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내산 원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결국은 국내산 소재 조달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 생산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품별로 봤을 때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는 원산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미국 수출할 때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세 판정 대응 방안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첫 번째 미국 수출에서 중요한 원산지가 더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산지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FTA 원산지, 두 번째가 CBP 원산지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이 FTA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를 한미 FTA 원산지 문제를 끌은 다음에 우리는 한국산이라고 하더라도 CBP라는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이라고 했는데 쉽게 와닿으시려면은 그냥 미국 세관, 미국 관세청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미국 세관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또 검토를 또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대무역법을 보고 특정 국가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때는 FTA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를 검토하듯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FTA 원산지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CBP 원산지는 관세율 결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이냐 아니냐 이런 관세율 결정과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걸 흔히 마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근거 기준은 CBP 원산지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FTA 원산지뿐만 아니라 CBP 원산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문제가 없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TA 원산지는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 이거를 보통 PSR이라고 부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부가가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CBP 원산지 같은 경우는 미국 세관법상 실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검토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CBP가 전부 다 합니다. 네, 그래서 CBP가 일반 원산지 확인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FTA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관이 되고 나서 사후 서명 검증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실사 오는 경우가 많고 CBP 원산지 같은 경우는 수입 당시에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돼 있니? 인보이스는 어떻게 돼 있니? 라는 거기 때문에 수입 통관 당시에 좀 이루어지는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류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 한다면 FTA 원산지는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로서 진행을 하고 CBP 원산지는 상업정장, 원산지 마킹이라고 한다면 원산지 현품에 대한 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 등을 통해서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TA 원산지가 그런 통관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FTA 원산지를 충족하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 유예이기 때문에 무관세 또는 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제품에 대해서 특혜 관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또 그 물품이 과연 특혜 관세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1순위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TA 원산지에 따른 협정에 따른 이제 특혜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한다면 수입 통관 단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만약에 그 증명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무관세 또는 저세율의 관세로 통관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원산지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통관이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협정 세율을 못 받기 때문에 기본 세율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게 특히 섬유 제품 경우가 관세율이 좀 높아요. 네, 의류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13%인데 미국에서 수입할 때는 12에서 32%인데 FTA 적용 시가 0%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게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 FTA 원산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12피 기준 원산지가 통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보고 가자면 관세율 결정 및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TA 원산지 같은 경우는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물품에 한정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나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입 물품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따라 더 중요해지는 이 원산지 과정에서 만약에 중국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P의 원산지 기준은 점차 더 중요해지고 FTA 원산지뿐만 아니라 이건 동시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12P 기준에 따른 원산지 심사가 충족을 했다. 당연히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수입통관이 완료가 되겠지만 원산지 기준이 불충족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원산지 마킹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산지가 얘가 한국산이 아니거나 미국산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통관 지연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현품 검사를 본다면 보는 게 원산지 표시거든요. 그래서 통관 지연되고 과태료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수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송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점점 더 원산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를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산지 검증 강화 추세를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중국 우회 수입 보복관세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중국산 제품에는 보복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보복관세를 부과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보통 제품의 매출의 가격을 구성을 할 때 매출 원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관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관세 줄어들기 위해서 우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원산지를 더 세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인데 쉽게 말하자면 원산지 가리가 있을 수 있다.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미국에서는 더 중심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알고 가셔도 모든 걸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수출을 할 때 FTA 원산지 명세를 발급 안 하니까 원산지가 안 중요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는 CBP 원산지도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FTA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든 강의니까 조금은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WTO에서는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을 하나 실질적으로 다자간 협상으로서 협상에 되기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국가들끼리만 너네 일단 협상해 라는 목적으로서 양자간 협상에 바로 FTA 협정이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는 양자간 협상으로서 저관세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협정으로 이 FTA 원산지 관리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 FTA 원산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간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도 당연히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원산지 FTA에 대한 개념을 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FTA 원산지는 적용 요건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 5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너와 나, 즉 FTA 당사국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냐. 내가 만약에 미국과 한다면 미국에 있는 당사자와 한국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냐가 당사자 요건입니다. 두 번째, 품목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저관세로 낮추거나 낮은 관세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무관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FTA를 받기 위해서 수출 물품을 정하셨다면 그 수출 물품이 과연 다운되는 세율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게 품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운송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실무적으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즉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곧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쳤다가 멕시코를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면 또는 미국 입장에서 야 이거 원산지 가래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상에 나와 있는 적출국을 통해서
이 운송 요건을 검토를 할 수 있고 운송 요건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검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실 원산지 요건을 검토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결정 기준이자 PSR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결국은 각 FTA 협정마다 모든 각 제품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들어보셨던 뭐 부가가치 기준이라든지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완전 생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물품을 정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저관세 또는 무세율이 가능하다면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해서 기준을 원산지를 충족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드리자면은 이 원산지 검증 자체는 FTA에 따른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CBP에 따른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흘러맞게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 요건으로서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FTA가 22건에 발행이 되고 59개국이 있는데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하자면 관세 특혜 목적의 그 물품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이 대상 협정에 보시면 국가가 적혀져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자면 아시아권은 일반적으로 기관 발급이에요. 그리고 약간 유럽 쪽, 북미 쪽은 쉽게 생각해서 자율 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암기하시기 좋을 거예요. 물론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 발급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율 발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은 당연히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만 발행이 가능하고 자율 발급 같은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기관 발급 같은 경우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에서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나왔을 때 세관이나 그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자율 발급은 마치 우리가 자율적으로 발행을 해서 되게 쉽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처럼 보이나 더더욱 검증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모든 게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산지에서 발급 절차를 보시게 되면 결국 기관 발급이든 자율 발급이든 똑같습니다. 수출 물품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적혀 있는 원산지 정보, 재료별 가격 정보, 확인서, 비용, 제조 공정도에서 결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러한 서류가 작성이 됐을 때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원산지 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서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불충족한다면 당연히 뭐 미소 기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절대로 원산지를 충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율 발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FTA 특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충족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업체로부터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수출자라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 발급으로 이루어지고요.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FTA 협정상에 권고 소식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즉 니들이 쓰든지 말든지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에 맞춰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타 필수 기재 항목으로 해서 이 8가지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가부터 악까지의 항목을 일반 서식 없는 그런 서류에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에 많이 적죠. 거기에 적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통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업체분들이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포괄로 끊으실 때는 보통 서식을 많이 활용하셔요. 그래서 이 서식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는 포괄로 좀 많이 활용하시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미국만 수입자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발행해도 돼요?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원가 정보 다 알고 결정 기준 내용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 가능하고 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자가 발행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자료 협조가 가능하면은 되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발급을 한다. 다만 발급을 하실 때 뭐 단일건이라고 한다면 인보이스에 맞춰서 발행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거래가 쭉 이어지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권고 서식을 통해서 포괄 증명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 비서를 발급을 했다. 근데 CBP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게 이제 원산지 검증이에요. 이 FTA 원산지 검증은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으로 나누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검증 같은 경우는 수입국 관세 당국에서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고 간접 검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랑 컨택하는 게 우리나라 세관입니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한미 FTA는 검증력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한미 FTA는 직접 검증을 실시를 한다. 다만 섬유에 대해서는 간접 검증이 진행이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검증 업종은 보통 자동차, 섬유, 기계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접 검증 절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관, 통관지세가 이루어지고 특정 회사 정차 수입처는 CBP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려서 뉴스를 첨부한 건데 3월 25일 날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원산지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관세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 FTA 원산지 위반한 애들 우리의 국가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보겠다,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원산지가 지금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산지 검증을 받았다고 하면 이 CBP 폼 28을 받게 됩니다. 얘가 받았다고 한다면 원산지 검증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제가 안에 옆에다가 적지만 그냥 읽어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이 내용은 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FTA,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너한테 안내하는 거야 라는 내용을 담는 곳이고 FTA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CBP 원산지 검증도 이해로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원산지를 검증을 하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무엇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FTA 검증 대응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해요. 조금 작은 기업일수록 CBP 폼 28의 수신에 대해서 약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P 폼 자체를 수취하는 것을 좀 중시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두 번째 있는 것처럼 CBP 담당자가 회사 대표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소명자료 구비. 당연히 원산지 소명자료는 발급을 할 때 당연히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5년간. 그러다 보니까 자율 발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자율적으로 발급하고 땡! 이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했는지 그 발급 서류를 5년간 보관하셔야 그 보관 목적 자체가 바로 원산지 검증 때 자료를 바로바로 내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기간을 좀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기간 연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제가 이제 제 고객사들도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원산지 관련해서 BOM이나 BOM 같은 경우는 원가자료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공개하기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CBP에다가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원산지가 중요함에 따라서 저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사자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를 하는지 늘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CBP 기준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BP 기준 원산지 검증 강화 배경 자체는 보복관세 관련 포고문 자체에서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 말로써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CBP 원산지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 기준 자체는 안타깝게도 법령상에 우리 대무역법처럼 실질적 변형 기준은 뭐 H스코드 6단위가 변경된 것이다라는 것처럼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용도, 품명, 특성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좀 개별 케이스마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하는 이 물품의 원산지가 지금 중국산으로서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제조 공정과 이런 것들을 다 뜯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응법과는 다르게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원칙을 제시는 하고 있으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교 중에서 밑에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CBP 일반 원산지 판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한다면은 저 내벽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품의 특성, 명칭, 용도, 그리고 제조 공정의 성격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산지를 좀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제조 공정을 좀 속된 말로 빡세게 좀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에도 언급해놨듯이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 자체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판례와 결국 미국은 판례법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판례와 개별 케이스들을 참고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CBP의 주관과 재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그들이 협조를 할 때 잘 해야겠죠. 네. 그래서 CBP 일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케이스를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중국 원재료에 대해서 얘를 가지고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음에 우리는 한국산이라 생각을 하고 미국에다 팔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CBP 원산지 기준에서는 한국산이냐? 다만 조건 자체가 뭐예요?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세관법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았다라는 케이스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서 가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중국산 제품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 세관법상 CBP 원산지로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얘를 통해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이건 충족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밑에를 보시게 되면 한미 FTA 세율에다가 보복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거는 말씀드리지만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는 별개다라는 점. 원산지 결정기를 충족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관세 특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세율 플러스 보복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원산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중국산 원재료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을 했다. 근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서 실질적 변형이 물론 미국 세관법에 따른 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봐요? 한국산 제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 당연히 별도로 봐야겠죠. 그래서 충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한미 FTA에 따른 세율만 적용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실질적 변형이 됐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있어도 한국산으로 보는구나가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산 원재료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했으나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우리나라 원재료를 통해서 중국에서 물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 세관법에 따라서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뭐라고 볼까요? 한국산 제품으로 보겠죠. 미국 보복관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한미 FTA를 고려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왜? 우리가 한미 FTA를 하려면 우리가 아까 당사자 요건, 운송 요건 이런 거 했는데 당사자 요건에서 어긋나죠. 운송 요건에서 어긋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는 기본 세율로서 적용이 되겠죠. 이제 CBP 원산지를 그러면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할 때 또는 수출을 할 때 또는 관세 환급을 받을 때 이럴 때 HS 코드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청을 통해서 평가 분류를 통해서 이 HS 코드의 법적 효력을 받는 게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사전심사 제도가 유사한 게 있다라는 거죠.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뿐만 아니라 대무업법에는 원산지 판정 사전심사 제도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이런 판정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제가 주소는 좀 링크를 좀 적어놨는데 그거 여기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를 통해서 CBP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효력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드리자면은 신청일은 당연히 뭐 수입자, 수출자 다양한 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뭐 대무업법이나 관세법에서 사전심사 제도를 할 때 뭐 당연히 수출자, 수입자, 화주, 뭐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나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 그럼 너네들은 뭘 확인해 주는데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품목 분류에 대한 상황을 확인해주고, 두 번째가 마킹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원산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네 번째가 FTA 적용이 그래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는 게 이 사전심사 제도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인 같은 경우 신청을 만약 하시게 되면은 1영업일 이내에 접수 보도가 기재된 걸 이메일로 오시게 될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우리 사전심사도 30일 정도 걸리죠. 근데 최장 90일 정도는 좀 러프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흐름을 흘러오면서 FTA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건 당연히 원산지 판정을 자료를 하나하나 구비하면서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나, 만약에 CBP 원산지 검증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성의 수출이 아니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수출을 한다, 그리고 오랜 거래 관계로서 이런 좀 거래 관계에 있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싶으면은 얘를 먼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수출을 진행하시는 걸 좀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AO라는 있는데, AO라는 게 원래 그 9.11 테러 때문에 생긴 거다 보니까 이제 미국 CBP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할 때도 미국 입장에서 AO 업체냐라는 걸 이제 기재를 하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물품과 그리고 동일 물품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 품목에 대해서 내가 원산지가 확인하고 싶은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이 신청 이력이 있느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력이 있는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검색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검색을 해서 신청 이력을 좀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신청 품목에 대한 샘플 제출 여부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품목 분류 사전심사라든지 원산지 사전심사라든지 샘플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정말 큰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뭐 규격서라든지 이런 서류로서 대체를 가능하겠지만, 특히 뭐 식품이라든지 뭐 에시스 코드를 확인할 때는 뭐 그런 영양 화학 성분이라는 걸 확인할 때는 당연히 샘플이 있어야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출할 수 있다라면 샘플을 제출을 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구조물처럼 너무나 커서 샘플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샘플을 제출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받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청 물품의 원산지를 또 기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품목 분류 롤링을 신청하는 개괄적 이유와 산업 분야, 이 산업 분야를 정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판단이 되고, 또 그 케이스마다 제조 공정이 또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좀 상세하게 적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물품 정보, 당연히 HS 코드, 품명은 우리가 수출하려는 물품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동일하다라는 물품을 좀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품명은 그대로 수출할 때 물품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좋고, 규격은 또 규격대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HS 코드라든지 특히 용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포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포장에 따라서 또 원산지 표시, 마킹이 어떻게 되냐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감이 안 오신다고 한다면은 이용하시는 뭐 관세사를 통해서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전 심사를 진행하실 때 필요했던 그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품은 어떻게 작동해? 이 물품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카탈로그라든지 물품 설명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당연히 영어로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영어로 해서 이 정보를 기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 자료 제출로서 하는 게 카탈로그, 그리고 브로셔, 그리고 당연히 물품 사진도 들어가고, 만약에 화학 성분이라고 한다면 MSDS처럼 화학 분석 자료, 그리고 제조 공정도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고려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제조 공정도는 보통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때 제조 공정도를 좀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은 제조 공정도는 정말 상세하게, 그래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미국 CBP 입장에서 이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 일어났다 안 났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만큼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성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할까요? 사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조금 더 제 케이스를 좀 더 가지고 싶었으나 시간에 조금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만 준비를 하고, 혹시나 좀 있다가 시간이 가졌을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와주시면 제가 한번 좀 더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